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성 경제신문에 세상을 바꾼 여성 국회의원, 정치인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 유정주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다면 하는 정치인, 정주는 정주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천에서 살았던 건 아닌데요. 2007년에 부천 경기 디지털 컨텐츠 진흥원에 있는 아카데미에서 겸임 교수를 하면서 부천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강사를 좀 하다가 겸임 교수가 되었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애니메이션과 영상 제작 전공도 했고, 그 전에 독립영화도 찍어보고, 단편 애니메이션도 찍었는데 한번 그거를 살려서 사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고마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야 될지 참 모르는 상황이었죠. 처음이었으니까. 근데 그 스타트를 할 때 작은 공간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부천에서.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갖고 지원이라는 곳은 굉장히 공간이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자에게.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부천에서 머털도사, 신머털도사 2000년도에 만들어진 그 신머털도사를 제작하게 되었고 기획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중간에는 이제 한 대학교에서 같이 산학협력을 어떤 작품을 같이 하자. 역시 그래서 좀 나갔다 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부천으로 와서 다시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를 2편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 들어간 그러한 긴 인연이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사와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제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했죠. 우선은 사실 저희는 그 서브컬처다라고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해는 합니다. 물론 지금 역시도 그렇고요.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진짜 무한한 어떤 경쟁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면에서 컬처 안에서도 사실 저것이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전히 이제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라는 거는 잘 알고 있지만 일본이나 그리고 미국이나 가까이는 우리가 보고 지금 자란 애니메이션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 절대 서브컬처가 아닙니다. 특히 일본은 뭐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릴 때 저 역시도 굉장히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이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게 아니라 일본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실사 영화보다도 앞서고 있는 곳이 일본이기도 하고요. 영화와는 다르게 애니메이션은 영상으로 제작된 이후에 2차 부가 사업이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쉽게 아주 성공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뽀로로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상품으로 만들어졌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어린이 용품에 다 캐릭터가 들어가고 왕구나 문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는 어떤 매출과 수익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수출 규모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애니메이션은 미래가 있는 산업이다. 예전에 이제 89년도 88 올림픽 이후에 한국 애니메이션이 아주 잠시 부흥기가 있었어요. 떠돌이같이 뭐 머털도사, 뭐 영심이 등등 한국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또 머털도사와 떠돌이같이도 제작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린 시절 때부터 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가까이 느껴졌던 그 시절을 보냈고 멀리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너무나 가까이 그냥 가족사였던 것이죠. 힘들게 일했던 모습도 기억이 나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바쁘셨던 기억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애증 같은 게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지만 힘든 직업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운명처럼 얽혀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 오게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정치에 들어올 줄은 상상을 못했었어요. 근데 당시 총선의 어떤 특수성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비례대표로 추천을 받게 되고
문화예술 쪽으로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추천을 받고 비례대표에 서류를 다 넣고 일주일이 다 5일 그 안에 네, 갑자기 연락을 받고 5일 동안 서류 준비도 다 해서 내고 그렇게 됐던. 저는 정치에 들어올 줄은 몰랐지만 정치를 하라고 했을 때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이제 명확히 알았고 왜 저를 추천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예, 역시나. 근데 저는 이것을 이제 어떤 영상 매체로만 한정해서 보면 이제 풀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문체위에 있지만 여가위 간사도 하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젠더, 그러니까 남녀에 대한 차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몸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서로 왜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실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교육 과정이 우리도 배운 적이 있나요? 잘 떠올려 보면 가끔씩 1년에 한 번 그냥 규칙적으로 뭔가 뭐 배운답시고 들었지만 이거를 생활 속에서 실제로 중요한 어떤 교과처럼 교육처럼 받아본 경험이 없죠. 거기서부터 사실은 많은 부분이 실천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에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모든 것이 인식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굉장히 불쾌감을 주고 또 혹은 더 도를 넘을 때는 나는 가해자가 되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또 누군가는 가해자가 있다면 피해자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혹은 정립되지 않은 생각 안에서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게 되거나 배우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오네, 내가 봐도 되네, 뭐 보라고 만든 것인데 거기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하는 경우는 교육과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다. 막 갑작스러운 규제로만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제가 제 의원실에 가면 2년 반 전에 냈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그래서 영상 업계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저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변하지 않는 몇십 년 동안 그러한 관행들이 있어요. 공정하지 못한 조항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없게끔 규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그거는 어떠한 업체를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규제 법안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일을 시켰는데 돈을 안 줄 수 없다. 예, 아주 단순하게는. 그리고 계약서에 없는데 계속해서 수정 작업을 이유 없이 시킬 수 없다. 만약에 3회 이상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지불을 해야 된다. 마땅하잖아요. 마땅한 법안 몇 개의 규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규제 조항입니다. 라고 해놓은 것이고 2년 반 동안 사실 공정위, 방통위, 저작권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근데 공정위와 저작권 쪽과는 이야기가 잘 됐습니다. 근데 방통위는 끝까지 사실은 이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역시도. 그러나 이번에 이우영 작가님 사건도 있었고 사실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은 많았어요. 제가 다른 법안,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저작권법을 하면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감독님들과 그리고 그것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창작자분들과 간담회를 여러 번 열었는데요. 장항준 감독님도 그때 오셨는데 했던 말씀이 문화예술인이 신문에 나거나 언론에 나는 일은 딱 두 가지다. 제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큰 상을 받았을 때, 한 명은 목숨을 끊었을 때, 하나는. 근데 그게 딱 한 달 후에 지금 이우영 사건처럼 이렇게 터진 거예요. 작가님 사건처럼, 이우영 작가님 사건처럼 터진 거죠. 오랫동안 지속된 비극이죠.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선 좋은 계약서 필요하지만 또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
공정해져야 되는 부분, 지금 굉장히 불공정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것이 저의 뜻이었고요. 그것을 2년 반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계속 안 되면서, 근데 그럼 도대체 어떤 거를 원하냐라고 그랬더니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상황에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송사겠죠, 당연히. 방송사가 있겠고, IPTV가 있겠고, 여러 가지 OTT 사업자가 있겠고, 그들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안이 왜 필요하죠? 그럼 법안 아예 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따졌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산업의 위축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공정하게 거래하는데 왜 산업의 위축을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내외한다, 그 겁을 냅니다. 그 어떻게 보면 방송사가 가져야 하는 지켜야 하는 의무 사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의무 사항에서는 굉장히 벗어나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늘 반복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어떤 기준과 그리고 상식의 선이 어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 산업은 남들이 다 생각하는 것처럼 문화 강국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 큰 숙제로 안고 있는 거고, 부디 끝까지 법사위에서도 막히지 않고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네. 가장 어려운 제가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무 말도 안 했던 게 내 자랑 이제 이런 거였는데요. 저는 뭐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게 저의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소통하는 것을 늘 꾸준히 합니다. 특히 현장인들과.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거나 예를 들면 게으름을 피울 생각은 없어요. 지금까지도 전 사실은 게으름 피는 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인데, 예술인들이 사실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한테도 그런 피가 흐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나 절대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어서 끝까지 가지고 와서 나의 숙제를 푸는 어떤 집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강점이고요. 또 현장을 경험했다라는 것, 그것이 꼭 문화예술의 현장이 아니라 다 공통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사회로부터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 불리지 않는 곳에 있었죠. 그러면서 다른 노동 현장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고, 그리고 꼭 노동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좀 어려운, 소통해야 되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바로 체감하고 바로 공감하는 능력이 전 제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감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있다면 해내야겠다 하면 그 숙제를 또 체계적으로 해서 2년 반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법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런 지점, 그런 사람이 국회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